아, 그 원가 선생이 지난 그 7월에 돌아가셨죠. 예, 예. 예. 그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조관 선생님 통해서 그 중국에서 소식 예, 온 거를 듣고 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 번도 예.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아, 그 전에 안 예, 뵀습니까? 예. 기회가 아, 안 돼서 못 뵙고 예, 그야말로 50년 동안 신화연구만 음,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소식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예,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선생님 그 50여 년에 걸친 신화 연구 성과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예. 그 정말 그 원가 선생 그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음, 아, 뭐라 할까 그 어떤 그 감회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 이 중국 신화학의 정말 이 큰 거목이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쓰러졌구나 하는 그렇죠. 느낌과 예.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이 중국 신화학이 과연 그 이제 어떻게 또그 변할까? 사실 그 이분의 그 죽음이라는 게 단순한 한 자연인의 죽음, 물론 자연의 죽음이지만 그것이 이제 중국 신화학에서는 정말 한 그 에포크를 긋는 그렇죠. 예. 아주 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그분의 그 학문적인 그 생애 그리고 업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입장 등에 예.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예. 앞으로 좀 그것을 이제 발도 그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분이 그러니까 80 요번에 돌아가신 게 85세로 돌아가셨죠. 예. 그러면 1910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 16년생이신가? 만이로 85세죠. 만으로 85세. 1916년생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물론 그 사천 출신인데 아마 그 화서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나오셨죠. 예. 지금은 없는 대학이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아마 사천대학 예. 뭐 이렇게 되지 그 않겠습니까? 전신쯤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는 주로 어떻게 그러면 그 활동을 했던가요?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젊은 시절에는 대만에를 또 잠깐 가셨던 것 글쎄, 같아요. 저도 그 대만, 예, 저기 원관 선생님 그 스승 되시는 분이 허수상이라는 예, 분인데 허수상, 그분이 그 대만 편협관, 국립편협관 예, 일을 예, 하러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또 공부 좀 하시다가 이제 음, 다시 사천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신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전문 같은 것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이 학계에 좀 그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이분의 이제 그런 그 여러 좀 그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들 때문인데 그렇죠. 그뭐 산해경 가장 많이 알려진 그렇죠. 예. 산해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신화전설 이제 이런 그 두 책이 가장 아주 그렇죠. 두 예. 가지 책이 소개되면서 예. 이제 그 원광 선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두 책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야말로 예. 그 선생한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할 만하겠죠. 가장 그렇죠.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지금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지금 그 두 책에 대해서 아마 저하고 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그 관여를 했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제 1985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산해경을 번역할 적에 그때 그 중요한 저본이로 삼은 게 바로 원가 선생의 그 산해경 교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중국 신화 전설을 그렇죠. 또 예. 그 저희 전인철 전인천 선생님하고 공역을 두 분이 했고, 또 예. 공역을 하셨죠. 그래서 마침 또 그렇게 그 원가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업적 그 두 개를 또 김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또 이런 밀접한 또 인연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원광 선생님 그 여러 가지 뭐 그밖에 다른 작업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우선 그 두 가지 작업에 먼저 대해서 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그 산해경이라는 책이 정말 그 선생님도 뭐 번역을 하셨지만은 예, 그 청나라 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제 뭐 각주를 달았다든가 이런 예,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뭐 1920년대 음. 신화학에 물론 신화학 자체에 대한 연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화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산해경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주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원간 선생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산해경 작업을 하시면서 선생님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산해경 교주를 갖다가 저번으로 삼아서 번역 작업에 많은 참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걸 작업을 해 가시면서 그 원간 선생님 그 각주 달았던 거하고 예. 또 선생님 각주 다르신 거하고 상당히 또 예. 같은 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예. 거기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각도에서 보신 것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런 점에 대해서 번역 우선 작업을 뭐 하시면서 산해경 교주를 가지고 얘기를 그거에 할까요?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해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 아닙니까? 사실 신화학에서 일단은 그렇죠. 누구든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원가 선생이 이제 결국 그 청대의 그 주석가들 대개 이제 산해경에 대한 주석이 처음에 그 곽박의 그 주석 이후에는 거의 주석이 없다가 그렇죠, 없죠. 명대에 와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청대에 와서 이제 학의 행이 이제 거의 그 집대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근대에 와가지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원가 선생이 다시 그것을 정말 이 현대 그 학무 현대에 말하자면 그 신화의 하나의 그 기초로서 그 작업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그 주석 체계에서 말하자면 이 현대에 있어서의 또 신화학의 하나의 그 토대로서의 주석학적인 작업을 한 거니까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그 곽박이나 학의행의 그 주석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 또 그들이 미처 그 발명하지 못했던 그렇죠.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인 미발처에 대해서 이 원가 선생이 상당히 그 정심한 그런 그 이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그 발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아마 곽박이나 학의행의 주석만 가지고 하면 그 번역 작업이 훨씬 더 진한했을 것인데 그렇죠. 이 원가 선생의 그 교주본을 통해서 상당히 좀 그 기존의 주석 그 말하자면 그 체계보다 훨씬 더 이 투명하고 원가 선생이 그리고 좀 더 근대적이고 더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덕을 보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신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국학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입문이 바로 그 주석 작업을 통해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원가의 이제 말하자면 그 신화 해석학에 대한 또 문제의식도 또 슬며시 생기면서 그런 걸 좀 구체적인 네, 예를 하나 좀 생기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이제 같아요. 가장 이제 글쎄요 그 이분이 해석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참 아주 그 명쾌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그 또 지식을 동원해서 또 이제 민속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자학이나 성운학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방식과 또 현대적인 어떤 해석학. 근데 물론 그 현대적인 해석학의 방법이 조금 그 막스주의 사회학 쪽에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단선적이긴 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적어도 어떤 기초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상당히 참 그 공헌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여러 방면에서 이제 좀 그 존 H처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그 중국과 또는 다른 그 주변 민족들의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 산해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아주 그 상호 텍스트된 그런 책인데도 그거를 조금 그 너무 이렇게 좀 그 중심 그 문화
중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 하지 않았나. 한족 중심적인 시각에서. 조금 그런 게 엿보입니다. 다른 여러 논문들에서도 보면은 좀 일관되게 그런 게 나타나는 그게 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광의의 신화 개념, 예, 선생님 예, 말씀하신 그 중에 그 하나 중요하게 집어넣은 게 이제 소수민족 신화 부분인데 그렇죠. 그것도 예. 나중에 와서 집어넣었죠. 그렇죠. 나중에. 근데 예. 그 소수민족 신화 부분을 넣으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게 아, 그 소수민족의 신화는 한족의 신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한족의 신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연변하고 발전하고 전승돼 왔다. 그거는 이런 그렇죠. 식의 예. 관점을 갖다 딱 내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1950년대 그 중국 고대 신화가 나왔을 음. 때는 소수민족 신화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하다가 그렇죠. 예. 이제 80년대 나온 중국 신화 전설에서 광의의 신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소수민족 신화를 맨 마지막 9번째 거에다가 끼워 넣어주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신화는 한족의 신화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이런 식으로 딱 한족 단정을 짓고 중심적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족 중심적인 시각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산해경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런 시각이 상당히 들어있을 거라고. 그게 이제 제가 1차적으로 결국 이제 그런 그 이 텍스트 주석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이제 바로 특히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숙신이라든가 뭐 그렇죠.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그 기록들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종래의 그 주석가들이 좀 이렇게 그 존의처로 남겨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가가 그 시도하는 관점이 상당히 좀 중심주의적인 중원 문화의 하나의 부속적인 어떤 그 영향관계로 굉장히 그 파악을 하고 굉장히 어떤 그 피지배 관계 이런 관계로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이런 시각 같은 데서 이제 좀 의문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화 현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너무 그 경험주의적이고 너무 이제 합리주의적인 해석. 신화는 분명히 일상 언어하고는 다른 그 신화의 논리, 그렇죠. 그 신화의 논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 신화 논리로서 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그 일상의 이러한 그 경험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환원시켜서 해석을 하는 네. 이런 그 해석 경향은 이제 이제 그분의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한계라고 한계, 하겠죠. 그렇죠. 시대적인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이 산해경 그 교주 이 책이 정말 이 신화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 말하자면 그 기여한 정말 어떤 기초적인 그 작업을 우리가 다시 그 수고를 되풀이하지 않게 한 그 힘은 참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중국이 이게 부러운 것이 비단 이것은 원가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에는 각 학문에도 이런 원로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량,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해주고 이제 그 자기 삶을 다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이 말하자면 이런 그 선배, 그 말하자면 그 이 거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그렇죠. 도교 1920년대부터 도교 쪽도 계속 말이죠. 그랬죠. 도교학 분야에서도 바로 원가에 상응하는 분이 누구냐면 왕명 선생이거든요. 그렇죠. 왕명 선생이 바로 그 포박자라든가 뭐 이런 그 도교의 그 태평경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뭐 도교를 보려면 가장 대표적인 경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민간 도교로서 태평경, 그 다음에 상층 도교로서 포박자. 근데 그 교감을 또 딱 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기초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 세대들이 정말 훨씬 그 위를 딛고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형편을 이제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말 그런 작업이 이게 건너뛴 채로 그것을 일본 번역판이나 또는 뭐 일본 중역판이나 또는 중국 백화 중역판에 그냥 의지해서 적당히 그 작업을 건너뛰고 지금 그저 무조건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비추어서 이게 참 그 우리 현실을 다시 그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이제 뭐 이 산해경 교주 못지않게 이분의 중요한 그 업적이 중국 신화전설. 근데 뭐 그 분야는 또 아주 또 그 훌륭한 문장과 또 아주 좋은 그 해설, 그 원주에다가 또 아주 좋은 그 보충적인 거 아주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그 훌륭한 아주 그 번역으로 그 원가를 빛내게 원가의 업적을 더 빛내게 그 해주신 우리 김선자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너무 같은데 지나친 찬사시고요. 어떻습니까? 그거 처음에 그 착수할 때 그 동기가 어땠습니까? 예, 제가 그 신화라는 것에, 그러니까 중국 신화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접했던 책이 이제 산해경 그 네. 학예행, 그때는 뭐 저기 원간 선생 교주분도 없었으니까 없었죠. 학예행 제가 산해경. 그 저번으로 한 것도요. 여기 그 당시엔 대륙책 못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없었죠. 대만에서 2인 서국에서 네. 그 원 선생 이름이 없고 그냥 원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안 나오고. 2인 서국이 그 당시 대만 책 그 전문 해적판 그렇죠. 해적판 만드는 대륙책들 출판사입니다. 같아요. 좋은 책들만. 이름도 없이. 예. 그거를 제가 81년도에 그걸 구득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저번으로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 이전에 산해경 볼 때도 이제 학예행 음. 주소본 그거 가지고 이제 산해경을 보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책이 중국 고대 신화. 그러니까 네. 50년대 상비인서관에서 나왔죠 처음으로 처음에. 나왔던 뭐 예. 얄팍한 책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 신화를 갖다가 물론 나중에 신화 전설로 만들면서 중국 신화를 갖다가 굉장히 단편적인 신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어 붙였다는 그런 혐의를 갖다가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혀지는 중국 신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중국에 신화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조차도 모를 때 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게 좀 사실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재밌게 읽고 나서 뭐 그때는 물론 이걸 뭐 나중에 번역해야겠다든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일단 거기 나오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원간 선생님이 모아놓은 그 자료들 그 방대함에 일단은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원간 선생님이 뭐 창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오랜 동안에 그 자료 정리 작업을 거쳐서 그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그 원본 저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의 양에 상당히 많이 놀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만 유학을 거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바로 뒤에 그때 이제 전윤철 선생님께서 한번 번역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상당히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들어와서 그게 중국 신화 전설로 이제 다시 두 권으로 증익됐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년에 걸쳐서 증보 작업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중국어로 그러니까 7, 8만 자밖에 안 되던 게 나중에 60만 자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 중국 신화 전설로 그 증익돼서 그게 완성된 게 원가 그렇죠. 선생 몇 살 때입니까? 언제 그게 때죠? 1982년 그 무렵이니까 거의 이제 거의 60 뭐 가까이 60 환갑 가까이, 예, 그렇죠. 그 무렵이구만. 예, 그러니까 참 30년을 필생의 해오신 작업이죠. 필생의 대작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그것을 이제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었고 또 번역해가는 과정에서 또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계기가 되면 또 좀 고치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나가면서 가장 조금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이 처음에는 중국 고대 신화라는 제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신화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그 원가 선생의 중국 신화의 범위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중국 고대 신화였을 때는 곤과 우의 신화에서 그 책이 끝나는데 이제 신화 전설로 오면서는 곤, 우 이후에 한나라, 또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진나라, 진시황 때까지 이러면서 그렇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설까지 들어가죠. 역사 전설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는데 중국 신화의 그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이제 그 제목을 통해서도 엿보이게 그렇죠. 되는 거죠. 저희들도 중국 신화를 공부하면서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은 중국에 있어서 신화라는 게 그 그리스나 로마 쪽 신화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나 이 신화가 그냥 그야말로 이 고전 시대 신화로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사회적 컨텍스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변화해가고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신화로서 문헌에 기록되고 이제 이런 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신화와 역사의 관계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 선생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제 그
그 발표하신 게 바로 이제 음. 광의의 신화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논의를 하고. 뭐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가 선생이 참 저는 이 양반이 역시 그 훌륭한 학자다 느끼는 것은 그러한 그 아주 그 텍스트 자체에 대한 주석과 그리고 그 정리의 작업 이것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이론적인 모델을 바꿔나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고백하듯이 아주 고전적인 막스주의 그 문예관에 입각한 그렇죠. 그 신화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 광의 신화론에 대한 그 논의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분이 처음 책에 1980년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 뒷부분인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분이 그래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그 아주 그 고전적인 그 막스주의 그 신화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그 신화 소멸론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예. 과학에 의해서 신화가 대체된다는 그리고 그 일종의 그 막스주의적인 어떤 사회 분기법, 그렇죠. 네, 생산형식으로 그 발전 도식에 따라서 음. 그 사회가 말하자면 그 사회 형태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신화도 원시 신화에서 뭐 그다음에 뭐 계속 신석기 시대의 신화, 뭐 구석기 아니 그 구석기 뭐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 신화는 이제 종언을 그렇죠. 고한다는 이런 관점 아주 그 진화론적인 그런 그 역사 분기법에 의한 이런 그 아주 그 고전적인 신화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그 텍스트에 대한 그 기본 자료에 대한 그 정리와 그 검토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 막스주의 신화관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 도식적인 어떤 신화 발전론에 그렇죠. 아니, 발전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오히려 소멸론인데 소멸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이 중국의 어떤 그 상황, 중국의 어떤 이 신화적인 토양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신화론을 신화의 어떤 범주론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의도를 갖게 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 천착, 그 탐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이론과 우리는 흔히 동떨어진 걸로 아는데 사실은 텍스트에 대한 이 천착이 사실은 이론과 서로 상장하는 서로 조장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요즘에도 뭐 방법론하고 뭐 고증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같이 말하자면 당연하죠. 예. 저 자신도 사실은 이론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은 산해경에 대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탐구에서 나온 거기서 스스로 이제 발출되면서 그것이 이제 이론적인 탐색으로 그렇죠. 나갔는데 원가 선생의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저는 광의신화주로 그 넘어가는 과정이 주로 이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에 걸친 그러한 그 작업의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가 선생이 그 선생님 쓰신 그 책의 자서 부분을 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학문적인 경향이 어떻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야말로 한 곳에 머리를 쳐박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자기 백수궁경의 태도죠. 예, 일종의. 스스로 쓰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광의 신화 이론 이것도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야말로 텍스트에 그 매진한 모든 텍스트를 갖다가 열심히 섭렵하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예. 하고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 처음에는 노트를 작성을 음. 하다가 그거 갖고 부족해서 수없이 많은 카드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문혁 기간 동안에 예. 그 소위 문혁 기간 동안에 그 혁명적인 그런 어. 것들만 다 하라고 이런 강요를 네. 받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중국 신화 전설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만 열중을 하다가 이제 그 신화전설 사전도 또 아까 우리가 빼놨는데 중요한 게 업적이죠. 네. 신화전설 사전. 네, 그래서 예. 그 카드를 만들고 이 바구니에다 이만큼씩 담아놓고 이렇던 거를 이제 그 간부학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혁명사업 안 하고 이런 거나 하느냐 그리고 카드를 다 뒤엎어버리고 이런 적도 있었다. 뭐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순환을 겪었던, 당하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밝힌 바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기에 그렇죠.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 과정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스스로 세운 이론이 이제 광해신화 그렇죠. 이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80년대에 가장 불꽃 튀기는 논쟁을 일으켰던 그렇죠. 그 토론 네.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장점 단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뭐 신화의 범주를 갖다가 너무 광대무변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한마디만으로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는 그런 네.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광의신화론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이론의 어떤 그 요체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그 작품으로서 실현한 게 바로 중국 신화전설이죠. 그렇죠. 작품으로서 그 이론을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이 양반의 이제 결국 이제 그 신화 원가 신화학의 이제 핵심은 결국 광의신화론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일단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장단점을 일단 그 한번 좀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참 단순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 나름대로 우선 철저히 그 텍스트에 기반하면서 그렇죠. 이분이 거기서 경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성과를 우리가 간단히 어떤 이론적인 몇 가지 그러한 그 검증으로서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제가 생각한 데는 이거는 철저히 정말 중국이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토양에서 나온 거다. 이걸 일단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이 중국의 신화는 어떤 그 서사성의 그 본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이 신화적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표준으로 한 기존의 말하자면 그 신화 범주론에 의해서 중국 신화를 우리가 규정짓고 재단을 하게 되면 사실 신화로서 남아있을 게 견딜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원가가 고심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 모두도 고심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이 신화적 토양은 여기는 역사와 신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에서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같이 말하자면 융합되어 있는 이런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화와 역사가 같이 얼마든지 같이 그 혼재될 수 있고 그런 형국에서 신화만을 따로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주 편협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처럼 완전히 삭조구일이하는 이런 그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기존의 서구 신화의 그 말하자면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협소한 이 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정말 그 광의적으로 신화를 일부의 어떤 그 역사화된 그러한 그 신화 내용까지도 신화로 같이 포괄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 가장 그 광의 신화론에서 핵심적인 것이 각 시대마다의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신화가 있다. 그렇죠. 신화가 신신화겠네요. 발생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 신화사라는 저작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국 신화의 역사인데 그렇죠. 중국 신화가 독특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신화와 역사는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이것을 같이 지금 하나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점, 미덕으로서 일단 꼽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중국 그 신화의 어떤 그 현실, 그 토양을 인정하고 보다 반영하고 네. 그걸 존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론을 하게 됐다는 거. 근데 일단 이제 거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띄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선생이 광의 신화의 개념에다가 집어넣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선생은 협의의 신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고 신화, 고대 신화 그거를 갖다 첫 번째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설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전설을 얘기를 하면서 저 또 다른 분류를 보면은 뭐 민간 전설이라든가 불교 전설 또 뭐 이런 풍물 것도 들어가죠. 전설, 또 불경 종교 인물에 전설. 관한 신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설하고 또 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의 신화, 그 다음에 전설, 그 다음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화, 그 다음에 뭐 민간 전설, 풍물 전설, 또 불경의 신화라든가
또 뭐 그 나중에 맨 나중에 소수민족 신화까지 그야말로 시공을 통틀어 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광희 신화 범위에다가 포함을 시킨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잡박하게. 예, 80년대 여러 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무세진 같은 그런 비판을 학자 했죠. 같은 예. 경우 몇 번의 글을 써서 그렇죠. 비판을 하면서 그 광희 신화라는 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원간 선생님이 말하는 그 광희의 신화라는 거는 너무나 광대무변해가지고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신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화의 관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 예.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대두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의 신화하고 전설, 그다음에 민간 전설, 풍물 전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딱 지으면서 일반적인 전설과 뭐 민간 전설, 풍물 전설 이런 것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신화 전설 민담 물론 그 삼분법도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그 일반적인 분류법으로 볼 때 굳이 그 전설이라고 해도 될 그렇죠. 것을 왜 꼭 굳이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의문은 선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원간 선생님 그 특히 정 선생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선화에 대한 그 의미 평가. 모를 그 굉장한 그 비판 의식 그러니까 초기에는 선화를 뭐 신화의 만류 그렇죠. 원종 이런 그 식으로 신화의 오염이다. 네, 그 정도로 얘기를 그렇죠. 하다가 아주 타깃이었죠. 나중에 와서는 가까스로 이제 인정을 했죠. 가까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 그 신화와 선화의 예.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로 바로 이제 광희신화론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그 롱통하게 아주 잡박하게 이렇게 그 개념을 불분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 가령 선화 같은 경우를 할 적에는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주 계급주의적인 또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일반 귀족 계층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 어떤 향락의 욕구에 그 말하자면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굉장히 계급주의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분이 그 신화 자체에 대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륙 신화가 갖고 있는 소위 그 적극적 낭만주의와 소극적 낭만주의는 예. 아주 그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것은 다 낭만주의인데, 그렇죠. 그러나 집단적이고 중요한 게 그 바로 집단적이고 공리적이면 투쟁적이면 이거는 적극적 낭만주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또 소극적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기주의. 그거는 이제 이기주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극적 낭만주의로 예. 이거는 이제 유대거래 중문학 발전사에서도 하나의 준칙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아주 무단적인 그 말하자면 그 관점에 입각해서 아주 신화의 만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신화에 대한 오염 뭐 이런 것으로서 아주 타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의 이제 하나의 그 시각상의 이제 약간의 그 저 한계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양반의 이제 거기서 중요한 그 문제점은 아까 우리가 긍정을 했지만 그 이분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풍토를 반영하기 위해서 광희 신화적인 개념이 그 불가피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순수하게 이분이 과연 학문적인 의도만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그 중국의 현재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민족적인 여러 이러한 그 상황들이 강하죠. 상당히 개입돼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국에서 신화열이 일어나고 신화에 대한 그 관심이 지금도 굉장히 이어지는 것을 그 오늘날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뭐 그 신화라든가 소위 그 환상적인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복귀하는 이런 현상은 조금 차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일찍부터 신화열이 80년대 일어나는데, 굉장히 요거는 중국의 어떤 한족 중심의 어떤 정체성, 이것을 그 신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장악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이데올로기의 그 성격이 굉장히 의도가 강하죠. 상당히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수민족의 이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신화 같은 것도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한족 중심의 어떤 문헌 신화 체계에 같이 포섭하려고 하는, 이것이 원가의 그 신화 전설 그 편집 작업에서 아주 강하게 감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은 문헌 신화의 그 체계고 그 체계에다 사실은 소수민족 신화도 말하자면 같이 얹어준 그렇죠. 그런 예. 형국이 된 거죠. 같이 사실. 말하자면 들어간 거죠. 같이 그 편입되는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한족 중심의 어떤 또는 이 중원 중심의 이 문화, 이 정치 문화의 주변 민족을 같이 말하자면 그 편제하는 이러한 그 의도하고 상당하게 그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그 원가 선생의 그분이 사실 당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색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맨 처음에 그 광해 신화 이론을 내놓기 전에 그러니까 광해 신화 개념을 이런 개념을 내가 발표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게 모택동의 그 모순론이라는 네, 거죠. 네. 거기에서 그 모택동이 그 음. 뭐 서유기가 72변 네. 뭐 그거하고 또 요제지에 나오는 그 여우나 귀신들이 인간으로 변하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신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 모택동의 이론에 힘입어 가지고 뭐 교실을 그러니까 충실히 그렇죠. 계승한 충실히 거구만요. 계승해가지고 나도 역시 광해의 신화 그렇죠. 이론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야말로 그 모택동의 정치세, 이론에 예. 아주 충실하게 신화적으로 구현을 한 그렇죠. 거죠. 신화적으로 신화학적으로 구현을 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중국 신화 전설의 가장 이제 단점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족 중심의 어떤 문헌 신화를 위주로 해서 소수민족 신화를 이제 얹어주는 듯이 해서 그 중국 신화 전설 서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흩어져 있는 신화들을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녹이고 예.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중국 예. 신화 전설이라는 큰 책을 만들어냈다라고 예. 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보다 앞서서 1920년대부터 중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서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열등의식, 컴플렉스 그렇죠. 예. 이런 예. 것들을 갖다가 그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나온 맞습니다. 결과물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체계 신화, 그렇죠. 미솔로지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부러움. 컴플렉스죠. 예. 그러니까 뭐 1920년대 황석 같은 그런 그렇죠. 학자도 예. 그리스 민족처럼 우수한 민족이 없다. 뭐 모순도 그렇고 다 그러지 모순도 않았습니까? 그랬고 그 당시에 그런 보면 어떤 체계화된 신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예. 이 몇십 년에 걸친 그런 갈망이 아마도 원가 선생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중화민족도 이제 이러한 체계화된 변해야죠. 신화책을 예.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완전한 그 그런 이제 자긍심을 신화고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는가.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소위 광희 신화로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으면 긍정도 하면서 또 이제 그렇죠. 부정적 했는데 결국은 중국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상호 텍스트적이고 아주 그 다양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적이라는 정체성이 없던 시대의 사실은 산물인데 이것을 이제 후대에 원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의 체계성을 부여해서 편집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중국 신화를 단원 신화, 조세 캠벨의 그 그렇죠. 용어를 네. 빌린 다음에 일종의 그 모노미스화하는 작업인데 단원 신화는 하나의 그 작업이죠. 하나의 체계로 완전하게 소위 그 서사 도식을 만드는 그러한 그 작업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 선생님 구체적으로 가령 그 원가 선생의 그 신화전설 그 책에서 예, 구체적인 예로 한번 그런 걸 들 수가 그 있을 예가 것 있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원가 선생의 그 신화 전설 중에서 가장 정체롭고 재미있는 부분이 물론 뭐 황제와 치유의 전쟁 이런 예. 거를 예를 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물론 황제와 치유 전쟁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소수민족 신화 중에 그 묘족 고가라는 그렇죠. 그 서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묘족 거기에 고가. 나오는 강항이라는 주인공하고 그 뇌공하고의 전쟁 이런 그 묘족 서사시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의 그 전쟁을 갖다가 그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그 묘족 서사시에 나오는 강항과 뇌공의 투쟁은 곧 황제와 치유의 전쟁의 복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예.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한족 신화와 소수민족 신화는 같은 보조로 발전해 갔다. 뭐 이런 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풀어갔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이제 그 서로 맥락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여러 따로따로 그렇죠. 존재하는 신화들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예.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원가 맞아요. 선생의 예. 상상력으로 이어붙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게 그 예에 관한 얘기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항아와 예의 전설 그리고 예. 그 예의 이야기들을 갖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주 예. 완성된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하고 또 후예에 관한 얘기가 서로 다른 인물들에 관한 얘기인데도 그거를 그렇죠. 또 딱 끼워 맞춰가지고 후의 얘기는 또 역사성이 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후예는 얘기인데 인공국의 이미 후예, 예, 그렇죠. 그거하고를 이미 이제 또 역사 연결시키죠. 속의 인물인데 음. 천신 예하고 연결을 그렇죠. 지어가지고 예. 완전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게 무리가 좀 무리가 많은 굉장히 부분이죠. 많은 거기서 부분인데 비약과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은 정말 맞습니다. 재미있고 예. 화려한 서사 구조를 갖춘 그런 가장 멋진 헤라클레스처럼. 이야기들이에요. 예. 맞아.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부분 들여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건너뛰는 간극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막 끼워 맞춰가지고 예.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굳이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단편적이라는 것을 뭐 그야말로 중국 신화는 단편적이고 완성된 계보도 없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그렇죠. 하고 예. 받아들인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예. 아닌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 서사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는 그야말로 뭔가 좀 예.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 선생이 행했던 그런 작업들이 그야말로 그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혐의를 갖다 지울 수가 없다면은 예. 그러한 학문적인 경향이 사실은 지금 소장학자들한테서까지 또 발견되고 그렇죠. 있다는 게 사실은 계승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보시기에? 예. 그게 참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런 비판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은 원래 그 중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다원적인 문화의 소산인데 이것을 후대의 그 유럽의 서구 학자들이 굉장히 단원 신화함으로써 말하자면 유럽 중심주의의 어떤 그러한 그 관점을 그 아주 관념을 고착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이제 그 역사와 또는 이데올로기 어떤 또 이 국가와 갖는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그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화학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점을 우리가 역시 그 신화학자들도 이제 자기 그 조국이 있으니까 민족이 있고 그래서 신화학을 하지만 학은 객관적인 학문이지만 신화학자는 역시 또 그런 관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조차도 이미 그런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사실 벌핀치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변형되지 않습니까? 원래의 오비디우스 그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서 네. 이미 그 청교도 학자인 벌핀치, 미국의 그 청교도 학자인 그 벌핀치에 의해서 굉장히 기독교식으로 또 이렇게 이것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것은 과연 이 신화가 어디까지가 정말 우리가 그 믿을 만한 그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장 그 신화의 어떤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그 의문인데 사실은 원가의 이 말하자면 그 중국 신화 전설도 아마 수백 년이 지나면 지금 벌핀치의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또 하나의 고전이 되어서 그렇죠. 이것이 행세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또 그 자체가 갖는 또 아까 우리가 이미 이제 그 긍정적으로 평한 또 훌륭한 미덕들도 아닌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 신화의 그 이 진리, 이 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학인들에 있어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지금 그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그 비판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예리하게 그 이면에 감춰진 그 의도성은 우리가 정말 그것은 그 파악을 하고 그 비판 우회에서 우리가 그 책을 일정 부분 텍스트로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계승한 그 학자들이 또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그
점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학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원가의 이러한 이 업적 이것이 이제 참 중국에서는 정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그쵸. 거목으로서 이분은 대부분이 다 한 획을 걷는데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지금 후학으로서 좀 뭐 그분의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럼요.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정말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럼요. 정말 사실이고 과연 그런 불세출의 그런 그 학자가 앞으로 언제쯤이나 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말하자면 전통 시대에서 이 현대로 넘어오는 넘어오는 와중에서의 그 자기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중간자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 정말 이어주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그러면요 봐야 되겠죠. 그 역할을 네. 노신이 얘기한 그야말로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중간자적인 그 중개, 예, 중개 역할.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그 했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이제 딛고 정말 이 중국 신화학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신화학의 정말 그 독특한 경지를 이 구현할 정말 그런 우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그 이 지금 그러한 그 입지가 그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거를 좀 그 돌아볼 적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 좀 만감이 되겠죠. 교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경우 요즘 소장학자들 보면 물론 소장학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가 선생 이후로 이제 지금 뭐 잔명자 씨라든가 예, 잔명자 씨 또 또 엽선 이제 선생, 뭐 엽선 또 선생, 소병 선생, 샤오핑 선생, 예, 예. 예. 또 그 외에 뭐 신화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마창희 선생이라든가 마창희 뭐 또 여러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 계시죠. 근데 예. 그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 많은 뭐 문명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다 말하고 있듯이 그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주의적인 나라 중국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요즘 뭐 21세기 맞이해서 뭐 중국 커가는 거 보면은 다들 겁을 많이 낸다고는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기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러군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신화를 가지고도 과연 어떻게 그야말로 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화라는 게 굉장히 나쁘게도 좋게도 얼마든지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의 소장학자들이 그 신화를 갖다가 이제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삼왕오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계보화된 그런 역사 속의 제왕들뿐만이 아니라 복희나 여화조차도 우리가 지금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여기는 복희나 여화까지도 이제 그 제왕들의 계보의 맨 꼭대기에다 갖다 그렇죠. 놓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화하고 역사의 경계를 갖다 완전히 그야말로 뭐랄까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신화도 완전히 역사화 시켜가지고 그 중화 민족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 선생님은 누구보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런 국가주의적인 경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거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화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우리 신화를 해석하고 이러고자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동아시아 이 삼국이 조화롭게 서로를 인정을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서로 배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도 이제 또 그 천황 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국가주의 신화죠. 그렇죠. 그게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또 당군 신화를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학문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여하이 그것들을 좀 이렇게 잘 좀 그 견제하면서 이 신화학을 좀 발전시키느냐 하냐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실 또 한국의 이 또 중국 신화학에 대해서도 또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텍스트에 대해서 좀 그 기본적인 그야말로 그 역할을 좀
그 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그것이 이제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예. 작업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모색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론적인 모색이 뭐 굉장히 그 활발한 것도 활발하냐 하면 또 안 그렇단 말이죠. 그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그 오히려 그 젊은 신화학자들이 그렇죠. 다양하죠. 상당히 아주 예. 뭐 전향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서구 이론을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결국은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올림픽 전후에서 결국 우리는 뭐 중국학도 결국은 무릎을 뭐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아주 정말 그 업적으로서 우리가 정말 과시해야 될 이런 것들을 별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뭐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분야에서 또 이제 그 성취를 갖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중국학이 어떤 변별성을 지금 아직까지는 확보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텍스트 자체에 대한 그 기초적인 작업도 뭐 부진하고. 별무소득이고, 그런데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또 탐색을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뭐 올림픽 전후에서 결국 우리는 학문적으로도 이 결국 대륙에 참 그 예속되는 예, 이런 그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이런 그 진단인데, 이거는 뭐 비단 그 신화학 분야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그 걱정이 되는데, 참 그 이러한 그 원가 이 선생의 이러한 그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딛고 좀 다른 또 이 한국에서의 중국 신화학의 좀 더 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모습 경지를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신화 공부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생각하십니까? 좀 다 주어진 숙제죠, 뭐 사실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있습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언제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늘 우리 뭐 음. 공부하는 사람들 늘 고민해온 문제가 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항상 법고냐 창신이냐. 그렇죠. 법고와 창신 그거 갖고 저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뭐 어느 날 뭐 조선시대 박주원 쌤 글 보니까 박주원 쌤 이미 굉장히 나와 있죠.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정말 그 옛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그 뭔가 이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견해들을 늘 써낼 것이냐,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지만 사실은 아직도 아무도 그거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생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텍스트에다 바탕을 둔 그 텍스트 자체를 착실하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작업, 예. 그것이 그야말로 법고에 속한다고 본다면은 그렇죠. 예. 그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그 여러 가지 이론들, 물론 뭐 서구 이론들 우리가 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우리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론이라는 게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남의 이론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존심하고 자긍심의 차이가 무엇이냐. 나 잘났다. 그리고 남의 거 흰눈으로만 쳐다보고, 이거는 자존심이지만은 나 잘났다. 그리고 남의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자긍심이다. 자존심과 자긍심의 차이는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사실 뭐 그 수많은 이론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작업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록 그것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야말로 설익은 그냥 그런 창신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만 뭔가 새로운 자극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참 그 중국 신화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제 그 원가 선생의 이러한 업적들은 이미 이제 텍스트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래서 기본 우리는 텍스트화 돼 있는 거죠. 착실하게 일단 그분의 참 이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참 우리가 그것을 섭렵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텍스트에서 그 발출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우러난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식을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선별적으로 그렇죠. 우리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자기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열린 뭐-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죠. 원래 뭐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예. 것은 결국 너무 우리가 기원주의적으로 볼 게 아니고 결국 역사적으로 하나의 형성되는 과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결국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고정불변하게 어디 존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원가든 그렇죠. 원가 선생이든 또는 다른 뭐 서구 이론이든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일단 그 철저하게 섭렵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의미에서 참 원가 선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그 음미해야 될 그런 그렇죠. 아주 영원한 영원히 텍스트다. 벗어날 수 네. 없는 텍스트죠. 그렇죠. 이미 이제 훌륭한 고전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예. 오늘 대담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